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21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교육 현장 한편에서는 지나친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성숙한 판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고3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어떤 기준으로 선량을 뽑을지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53만여 명이고요. 고3 유권자로는 전국적으로는 14만 명. 우리 대전, 세종, 충남으로 따지면 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있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중한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마음이 어떨지 정말 저희들도 처음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또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을 할지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3 유권자 4명입니다. 대전에 있는 둔산여고 이정민 학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조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보람고 유지연 학생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에 있는 한일고 유성현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에 있는 충남고의 권윤환 학생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3 유권자분들의 멋진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의원실 하나하나 다 방문해서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삭발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OECD 소위 선진국 클럽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만 19세부터 유권자였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번에 드디어 만 18세로 낮춰졌습니다. 여기 나온 4명의 학생들이 이제 고3 유권자신데 모두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거죠? 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마음이 어떨지 일단 본인들의 소감 또 우리 같은 교실에서 이 뉴스를 접한 우리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지 좀 떨릴까 봐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대로 한번 이정민 학생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처음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설마 이게 통과될까라는 그런 되게 의문이 많았었는데 통과돼서 나도 그럼 맨날 엄마 아빠가 가는 것만 봤었는데 그럼 이제 내가 직접 투표를 해보는구나라는 약간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교실에서는 사실 왜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 뭐 저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의 그런 분야만이라도 청소년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는 이제 그 투표를 참여하는 그런 친구들 위주로 되게 약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투표권 없는 학생들은 뭐래요? 그냥 서운해요? 서운해하는 것보다는 뭐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그런 기다리면 되지 네, 뭐. 다음번에 이제 또 기회가 생기면 하면 되지 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가 있군요. 저 같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은데. 유지연 학생은 어때요? 원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제가 처음 참여하는 투표는 대선이었는데요. 이렇게 총선으로 바뀌게 되니까 막상 제가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투표장에 가는 게 제가 투표를 하러 가는 건 처음이라 떨립니다. 그렇군요. 네. 대통령 뽑는 거와 또 국회의원 뽑는 게 다른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현 학생은 어때요? 저는 이제 갓 20살이 드는 형 누나들이랑 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새로이 주어지는 권리라는 거는 똑같은 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총선이 임박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 뜨겁게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랑 친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학번 가지고 얘기할 때 뭐 빠른 몇 년생인데 이번에는 4월 16일 전이냐
그 이유냐 가지고도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전에 있는 충남고 권윤아 학생은 어때요?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뭐 뉴스나 신문으로 정치 과정을 많이 보면서 나도 언젠가 한 번쯤 투표를 해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투표권을 가지게 돼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이 투표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뭐 몇몇 친구들은 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몇몇 친구들은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게 있을까라는 약간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예. 예. 정말로 우리의 미래인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고3 유권자분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졌지만 정말로 너무 늦었다. 예, 뭐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이번 고3 유권자들 학생 신분이기도 한데 아직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 이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토론 영상으로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교육에 임해야 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거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는 정치에 대한 발언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참정권을 18살에게 주는 건 반대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이 정도 나이가 된 학생들이면 다들 저처럼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실정법상으로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바뀐 제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분의 학생들을 모신 김에 이번에 바뀐 이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일단은 찬성이다, 잘된 일이다, 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이라면 동그라미가 앞쪽으로 보이도록 올려주시고요. 아직 좀 시기상조인 면도 있다. 걱정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면이 반 이상이면 그래도 좀 X를 들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카메라 감독님들 보시고 자, O, X 중에서 하나, 둘, 셋. 자, 딱 보니까 O라고 드신 학생이 3분이고요. 우리 유지현 학생은 X를 카메라를 향해서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내려주시고요. 일단 3대 1이라서 우리 X를 들어준 우리 유지현 학생은 어떤 점이 걱정 혹은 우려가 되는지요? 우선 방금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투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 교육의 하나의 교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충분히 교육에 대한 사전적인 것들을 더 접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게 저는 더 올바른 시각이라고 보고요. 민주시민 교육의 발판으로 투표를 하기에는 투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의 권리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더 가볍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X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유지현 학생은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자기는 직접 대상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걱정되는 면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해 줬고요. 우리 권윤환 학생은 어떤 점에서 오를 들었나요? 기본적으로 이 만 18세 투표권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기존 성인들의 뇌리에 청소년들은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미숙하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 입장으로서 살펴보면 학생들의 정신적 성숙 상태가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여러 토론 과정이나 그런 걸 살펴보았을 때 신문 혹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 사회 이슈들에 대한 문제를 활발하게 접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동아리 등에서도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요. 그 수준 또한 정책이나 현상 그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의의, 목적 또는 그 이면에 있는 여러 집단 이해관계까지 상당히 수준 높은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충분히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예. 찬성이라는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윤환 학생. 조금 보충하거나 아니면 약간이라도 더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 이성현 학생. 네. 그 선거권이라는 게 자연법상에서 이렇게 보장해주는 권리라기보다는 실정법으로 만들어서 너네가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를 해주잖아요. 이거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결국은 청소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저희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입장에서 일단 청소년들이 판단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모든 성인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하며 옳은 판단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고등학생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 예.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유승현 학생 말 듣다 보니까 뼈가 있어요. 네. 어른들도 맨날 선택 잘해요? 어른들도 실수하는데 저희랑 비슷해요.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인데 듣고 보니까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정민 학생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이전에 이 투표가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그동안 그런 정치나 아니면 이런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제 미숙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직접적인 그런 기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이 직접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민주주의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떡 부러진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 꽤 됐고 OECD 중에서는 다 이렇게 만 18세 이상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객관적으로도. 다만 대한민국의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냐. 네. 또 지나치게 정치화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미뤄졌던 것도 저희가 또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실제 북서부 유럽의 이 선거 연령을 보면 더 낮은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 18세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한 만 16세까지 가는 것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곤 있습니다. 어떠신지 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만 16세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아직 없지만 예. 생각을 해본다는 전 만 16세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16세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예. 현재 학생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학생을 만나고 또 얘기를 해보았을 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충분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 혹은 나아가 국가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해본 학생들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만 16세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는 것도 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했던 이 핀란드 여성 총리 30대 총리라 여러 가지로 놀라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한 게 아니라 청소년 시대부터 했던 경력을 보고 전 세계인들이 핀란드의 특수성이나 이렇게 정치 활동이 어려서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재현 학생은 또 걱정이 좀 있으시겠네요. 사실 선거권이 만 16세까지 나아져서 학생들이 더 선거 활동이나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야라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만 16세라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부족하고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학교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의 환경을 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경험의 부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 18세까지는 학생들의 경험이 충분할 수 있다고 보지만 만 16세 학생들에게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유재현 학생은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충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정민 학생은 어때요? 만 16세로 낮추자.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년 안에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만 16세까지 낮추는 것에 대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만 18세의 경우 이제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사회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배우는 편인데 이제 중학교 교과과정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과과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잡힌 나이부터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성현 학생 어떠세요? 저는 16세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저희 이번에 18세 유권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8세가 되고 이제 17세, 16세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왜냐면 그 경험이 부족하다고 계속 학생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왜냐면 저에게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보장을 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려면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와닿는. 그게 이번에는 선거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정치적인 의견을 토론하게 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경험이 생기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증가를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 학교 전반에서도 정치적인 의식이 올라갈 거고, 이를 통해서 민주적인 청년들을 만든다면 이건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굉장히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선거 연령을 기존의 제도에서 낮추게 되면 과연 이 후보자들과 각 정당들마다 누구한테 유리할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너무 당연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선거 연령이 이렇게 낮아지면 진보 정당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있는데, 아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일단 18세 유권자들이 진보적일 거라는 예상은 기성 정치인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요즘 저희를 분석함에 있어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기존의 진보랑 보수의 프레임 안에서는 해석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진보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대북 관계라던가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요즘 젊은 집단에서는 공정성이나 젠더 갈등과 같은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타산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이쪽에 대한 적절한 반응, 그리고 정책을 폈다면 여기에 지지를 몰아주고, 반대로 보수가 있을 때는 이쪽에 몰아주는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도 저희가 무색체, 어떤 진영에 대한 일관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그런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예. 이 때문에 단순히 그 18세 유권자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 진보 집단이 유리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일단은 그 선거권 개정 과정에서요, 이게 확실히 분화됐잖아요. 그 진보랑 보수가 확실히 분화됐는데, 그 찬반을 두고. 네네. 예. 그렇게 됐는데, 그 보수 집단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까지 제청을 하면서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반대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가 저희 그 무색체 이런 집단을 공략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대한 간파가 이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한국 보수층에 대한 지지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성찰 그리고 대안이 모색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했는데, 이건 결국 보수 집단의 약세를 방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생각을 유승현 학생 혼자 했어요? 아니면 주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뉴스나 다른 뭐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종합한 결과인가요? 네. 저보다도 훨씬 잘하시네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정민 학생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신의 그 입장, 그리고 자신의 지위,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단추 소리가 네. 크게 나서 더 집중이 되니까 좋아요. 네. 네. 그래도 혹시 이렇게 하면 네, 살짝. 네, 그런 다양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신의 색깔, 성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정민 학생, 유성현 학생 말씀 들어봤는데 우리 기성 선배님 세대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자기가 진보면 진보 쪽을 거의 밀어주는 일관성, 다른 말로는 다른 쪽은 안 보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우리 젊은 특히 이렇게 유권자분들은 진보라고 꼭 진보당을 다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 보수 쪽의 것을 다 찍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주제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주연 학생? 우선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유성현 학생이 새로운 관심사, 뭐 젠더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색체적인 색깔을 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새로운 쟁점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하는 정당은 전 다름 아닌 정의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의당에서 보여지는 지금 모습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 생긴 이런 젠더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여론 플레이 같은 경우에서 대부분 이제 진보 쪽에서 이런 쟁점들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표심을 끌어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전 진보 측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입장 그리고 청소년들의 표심을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집단에 대해서 뭐 필리버스터를 할 정도로 이제 뭐 자신감이 없다, 혹은 아직 대응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래통합당, 뭐 미래한국당 지금 최근에 많은 뉴스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보수가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보수 측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금의 여당에게 유리한 정책이 생겨나고 있고,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되는 순간에서 보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모습을 전 보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 정당이
대부분 진보의 경향이 센 요즘 시점에 보수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보 혹은 보수 이렇게 나눠지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선 공약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배우는 게 지금 많습니다. 우리 권윤환 학생. 기본적으로 만약 투표권이 만 18세까지 확대된다면 진보 정당이 좀 더 득세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아까 유성현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일방적 반대만을 표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전 방향이 좀 반대인 것이 생각보다 학생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색깔, 정치적 성향이 무조건적으로 한 정당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을 펴고 그 정당이 또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보수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만약 자신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편다면 진보 보수에 가릴 것 없이 충분히 보수당의 지지자들도 만 18세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분의 학생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보다 선배라서 어떤 이제 유권자로서의 입장이 좀 정립이 됐어요, 거의. 물론 이제 너무 잘못하면 자기가 쭉 찍어왔던 당이나 이 후보보다 다른 데 찍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은 보니까 이제 막 형성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시니까 당연히 다 두루두루 감안하시고 진보 보수를 선택할 게 아니라 여러 가치를 다 판단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들과 각 정당들 잘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진보 정당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의미한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또 관련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각적 청소년들이 앞으로 해나갈 정치는 기성의 정치와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사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성 정치인들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벅차오르 올라서 막 눈물이 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시작합니다. 선거법을 우리 힘으로 고쳐서 여러분들이 당원 자격을 획득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다 보니 이제 고3 교실, 선거판, 정치판으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난장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셨습니다. 진보 계열인 정의당의 이 청소년들이 입당하는 환영식 장면을 보셨고 또 제1야당인 신재철 원내대표의 이 지나친 정치화를 우려하는 말씀까지 들어보셨는데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청소년들 이 시기에 특정 정당에 입당을 하고 아주 활발한 선거 활동을 펼치는 것 찬성하는 입장이시면 그래도 오를 들어주시고 아직은 좀 학생 신분이고 판단을 더 해야 될 나이인데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으시면 그래도 X 쪽을 또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세 분이 O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이정민 학생이 X를 들어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내려주시고 이정민 학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약도 많고 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많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교실 난장판이 되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는 보는 바입니다. 제 질문이 화면에서 나왔지만 선거권은 당연히 있고 네네. 주로 이제 특정 정당에 가입까지 하거나 네. 적극적으로 유세 활동까지 결합하는 경우를 여쭤봤는데 그거는 조금 이른 것이다. 네네. 아니, 네. 이런 것보다는 좀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재현 학생은 그래도 그 정도도 허용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열린 마음이시네 또. 이미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가진 상황에서 만 18세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만 18세인 이상인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집단에서 나의 정치 활동을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거나 그리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표방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마땅히 자신들이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게 된다면 정당에도 청소년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계기니까 뭐 정의당처럼 뭐 1월 초면 되게 초기잖아요. 그런 초기 대응들을 보면 오히려 청소년들에 대한 입장을 많이 수용하겠다라는 견해도 보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부터 주어지지만 뭐 정당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투표권 없더라도. 그러나 이제 사실상은 투표권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입도 하고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우리 이정민 학생이 말한 것처럼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지금 해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정당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제 관련해서 권현아 학생 어떻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심재철 의원은 뭐 난장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난장판이라는 얘기는 너무 디스토피아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교실의 정치화는 충분히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최근 사례에서 보았듯이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뭐 강요한다든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전국에는 수백 수천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모든 교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오히려 그냥 투표권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의 약간 확증 편향적 사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치과정 참여도 긍정적인데요. 이번 20대 국회의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자면 20대 1명, 30대 2명, 40대 50명, 50대 161명, 60대 81명, 70대 5명으로 300석의 의석 중 50대 이상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통해 그 정책의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적게는 유권자, 넓게는 전 국민인데 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 나이대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원내가 기형적 구조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견을 올바로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좀 더 젊은 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정치과정 참여는 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현아 학생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그런 용어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듣고 자기화시켰어요? 독서에서 책을. 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책을 더욱더 많이 읽도록 하고요. 아주 명료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같은 주제로 우리 유성현 학생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일단 선거권 이제 보장이 됐으면 당연히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헌법상에서도 보장된 권리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18세라고 해서 성인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이게 성인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항상 정치판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항상 정치판이 되고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거는 되게 억측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막 입당, 선거운동이 해도 되냐 이런 거는 질문 자체가 이미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만든 거니까 저희 시시각각 제작진은 아주 다 감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성현 학생 말씀 들어보니까 기성세대로서 조금 반성도 되는 게 왜 우리를 그렇게 못 믿냐, 그죠? 어른들한테 맡겨놔도 사실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 오명도 많이 쓰고 실제로 난장판이 되는 건 어른들 정치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제시를 해버리니까 좀 이제 답답한 측면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되돌아보면 2008년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아주 컸고요. 또 4년 전, 3년 전에는 광화문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목소리도 선명하게 내고 또 많은 일원이 참가한 계층이 바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투표권이 없었습니다만 이때 이미 정치 사회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때 나이 혹은 뭐 경험 혹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권현아 학생부터. 그때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3, 4년 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뭐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투표권이 없지만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든 이렇게 사회에 표출하고 또 이렇게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참가는 하고 싶었는데 서울은 가지 못했고 대전에서 한 번 참가했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같이 촛불을 들면서 정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느낌에 상당히 자랑스러웠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전에서도 있었던 곳에 한번 참여했었고 유전 학생은 듣거나 아니면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죠. 중3 시기에 처음에 이제 기사화 됐을 때만 해도 국정농단이라는 사실은 전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전 박근혜 대통령도 그럴 일은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사실 전 그렇게까지 크게 이슈화 될 줄도 몰랐고 처음에는 그냥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퍼지고 이것들이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이런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지라는 생각이 전 크게 퍼진 것 같아요. 그게 광화문에서의 시위 그리고 뭐 대전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뭐 이런 데서 벌어졌던 시위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서초동에 같은 촛불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나눠진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청소년들이 입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자신이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 즉 이슈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과연 어느 쪽을 더 지지해야지 더 올바른 사회, 더 바른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 시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 청소년들이 오히려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서초동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찬반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찬반 집회가 나뉘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언론에서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고받는 정보로는 어느 쪽으로 쉽게 가기가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앞서 나온 그 광우병 파동과 광화문 촛불 집회와 조금 성격이 달랐다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도 들어보죠. 이정민 학생. 네, 앞전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분야에 대한 소식을 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정리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다시 광화문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때 처음에 SNS로 대부분 접하게 되었을 텐데 그때 그런 SNS 통해 서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그런 자신들이 우리가 청소년이지만 이런 촛불 집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SNS 통해 의견을 교류하면서 우리도 정치에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 있구나 하면서 저희 자신의 힘을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많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정치 참여 그런 기회들이 정치 참여를 하면서 자신의 힘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현장에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아까 우리 권윤아 학생은 대전에서 한번 참여를 했었고 들었거나 본인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저도 대전에서 한번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이제 밝혀내고 규탄해라 이런 식으로 같이 뜻을 합치는 장소다 보니까 되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처음 가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청소년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자면 지금 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마저도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에 청소년이 많이 참가했다는 통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참정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계층에서도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참정권 달라라는 집회를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해서 만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처럼 저희가 선거권을 가졌으면 이제 정치적 의무를 가지게 될 거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회를 만들고 우리의 뜻을 밝히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선거권이 그런 의미로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생애 첫 투표권으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우리 고3 유권자 학생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것만은 너무 잘못됐고 이것은 꼭 고쳐야 된다는 점을 겹치지 않게 좀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권윤아 학생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크게 보자면 국회의원들 혹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의석수 확보 혹은 대권 확보를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 과도한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했다던가 아니면 네거티브 공격만을 일삼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응당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본인들이 최선의 선택이 되기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깎아내리는 정치만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상대 당, 상대 후보자보다는 낫다라는 등의 최악을 피하고 차악이 되어 표를 얻자고 하는 그런 정치가 현재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포퓰리즘과 네거티브, 우리말로 이제 대중 인기 영합주의와 또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그런 당선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풍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우리 유전 학생님.
정의당이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건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청소년의 표심을 잡겠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 오히려 이게 방금 고은 학생이 말한 것처럼 포퓰리즘적 공약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에 3천만 원을 준다. 어떻게 보면 전 20살이 되는 입장으로 20살에게 3천만 원을 주는 건 상당히 좋은 거겠죠. 하지만 기성세대가 보기에 이러한 공약은 이제까지 일궈놓은 세금으로 이제까지 청소년들에게 성의되는 걸 준다? 전 이거는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 때문에 오히려 정치에 있어서 단 1년 바짝 공약을 내세우고 표를 받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고쳐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포퓰리즘, 대중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과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정민 학생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극적인 말로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그 막 꼬투리를 잡는다든가 뭐 말꼬리 잡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런 걸 우습게 그 편집해서 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많이 안타까운 게 이런 국회에서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입법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말싸움하고 자신의 당을 더 우세하게 하기 위해서 남의 당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태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국회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좀 더 힘써주시는 너무 피상적인 대화나 뭐 말싸움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아유, 그러게요. 이 선배 세대분들 또 정치하는 분들 각 정당에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과 또 우리 이정민 학생의 말씀은 정치라는 게 말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게 말꼬투리 잡기 또 말싸움으로 한번 이겨보겠다는 게 너무 앞서다 보니까 실제 입법부는 정책과 입법을 하라고 있는 곳인데 그게 본질인데 너무 이렇게 지연 말단적인 거 가지고 싸운다. 네.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눈꼴 사나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시고 역시 우리 이승환 학생. 네. 저는 앞서 말씀하신 3명의 의견에 모두 동일하고요. 그중에 권윤환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게 국민을 1순위로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영 논리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의 그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도 나온다는 게 문제가 돼요. 조금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창궐을 해서 이제 국민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검에는 항상 그런 게 뜨죠. 몇 번째 확진자 그리고 몇 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함께 항상 뜨는 실검 검색어 보면 보수 통합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 이런 게 같이 올라온다는 게 되게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회가 통합을 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지금 보수가 통합하고 있다는 현실이 되게 그랬고요. 이게 바로 국민이 1순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안전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더 안전을 강화할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당은 잘하고 있다, 아니다, 너네 당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당파 싸움으로 번지는 거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안 좋죠, 당연히. 예, 싸움도 적절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은 1순위가 아니고 0순위죠. 그죠? 국민을 0순위에 두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소년 공약과 정책. 사실은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도 포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실 때 교육감 선거를 못하는 것도 저는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육감 또 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직접 교육정책 일반하신 분들이 여러분은 쏙 빠져있고 선배 세대들이 뽑아서 여러분에게 정책을 만들게 해서 굉장히 좀 불합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이번 21대 총선에서 각 당과 후보들이 이런 청소년 공약 꼭 개발해주고 제시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성현 학생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장학제도에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짚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인 평등을 이념적인 지향성으로 잡고 교육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청소년 계층에게 되게 와닿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수시나 정시 제도의 개편 혹은 고등학교
평준화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교육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그리고 자사고에 한 발 앞선 더 빠른 교육적인 진보가 일반고 학생들을 압도하고 이런 게 결국은 대입에 대한 과도한 몰입 그리고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 현행 제도를 개편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모두 공정한 출발선상에 서서 대입을 향해 달려가자. 함께 공평하게 달려가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대입에 목숨 거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이 결국은 자아실현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 예.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이 개인의 흥미, 적성을 찾아서 꿈을 키워가고 이거를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게 교육적인 평등이 추구하는 진정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표심을 잡는 주된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인환 학생 어떻습니까? 학자금 대출 등의 이런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 역시 그 직접적인 부담자는 뭐 학생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유권자였던 학부모들이 대부분이 그 학자금을 부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 혹은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공약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없었고 거의 다 기존의 성인들을 위한 공약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번에 새로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는 저는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면 개인들의 행동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에서 뭐 학생 본인의 능력이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만큼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으로는 현재 자연계의 과선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자연계 과편향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방금 유지현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성년 근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개인적 흥미가 좀 가미되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인데 최근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참 도움을 줌으로써 화제가 되었던 카나비 노예 계약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명한 게임인 프로게임단의 미성년 선수가 구단주와 불공정 계약을 맺고 강제로 중국 팀과 계약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재반 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분야에서 미성년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도 역시 함께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시리즈로 몇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좀 전에 말씀 나온 거 말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애 첫 투표할 때 관심이 가는 이슈 보니까 여전히 또 뭐 대전 지역은 전국 최고의 부동산값 오른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 걱정하는 걸 들으셨을 수도 있고, 취업 문제. 또 아까 잠깐 나온 젠더 문제 포함해서 한 가지 정도씩만 겹치지 않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관심이 가시고 혹은 이런 이슈가 떴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네. 저는 그래도 경제 관련, 경제 복지 정책이 가장 관심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IMF 거치면서 전후로 기업 중심, 낙수 효과에 되게 관심을 두는 성장을 그런 경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분수 효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경제 정책을 펴게 됐죠. 근데 사실상 지금 실질적으로 보자면 선순환보다는 반작용이 조금 더 컸던 현실이지만 저는 이거를 과연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낙수 효과 그리고 기업 중심에서는 위에 있는 소수의 기업들을 키워서 전반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달리 분수 효과는 서민들의 그런 경제적인 위치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국가 전반의 경제를 성장시키자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기반 작업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일구어낸 게 아직 제반 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당들이 앞으로 1년 정도 더 남았는데 이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또 나올 수 있는 반작용 여기에 대한 그런 위험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정책을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제가 가지고 굉장히 큰 주제인데요.
낙수효과, 분수효과 중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가야 될지라는 굉장히 큰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경제가 역시 중요한 이슈가 돼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정민 학생은요? 네. 앞선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 젠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젠더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과도기적 과정이 있다고 봐요. 이 과도기적 과정은 항상 잡음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앞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변화사 그런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젠더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아직 부족한 그런 정책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예, 사실 미국이 최고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항상 주요 선거 때마다 LGBT 문제, 젠더와 소수자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그걸 두고 이제 자기 입장을 이렇게 표명하곤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이 열릴 때가 됐다. 혹은 청소년들은 관심이 많습니까, 그거?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좀 더 극단적인 면보다는 진보적인 의견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인 학생. 방금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서는 이제 군대에 대해서 성전환자나 혹은 새로 여군이었다 남군으로 가는 이런 군인들을 지지해주고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더 뭔가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트럼프 측은 이거를 다시 갈아엎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만 봤을 때 우리나라 측에서도 당장 변호사 같은 문제는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는 자신으로서 마땅한 권리이다. 그리고 여론들도 마땅한 권리이다. 아니다. 여군으로 갔을 때 여군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시사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트랜스젠더나 혹은 동성애자 같은 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남군이었던 군인이 여군으로 가는 이러한 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 그리고 여성인 군인이 남성인 남군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가장 많은 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남군의 입장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오히려 더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경향으로 더 앞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윤아 학생은요? 방금 학생들이 이제 경제 문제 혹은 젠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안보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본다면 주한미군의 분담금 문제 혹은 북한과의 남북관계 문제 혹은 일본과 최근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지소미아 파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변 국가의 안보 문제에 전 가장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제든 젠더든 공정성이든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가 존재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또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북한과는 좀 더 대화 측면으로 풀어나가자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대화의 분위기 혹은 이 총선 결과가 행정부에 미칠 그런 분위기까지 여러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전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들을수록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 18세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시사를 50회를 넘게 하면서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나 시민 활동가들 또 각 국회의원들도 모셔봤지만 우리 네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나이만 차이가 좀 있지 식견이나 의식 수준은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그 번호 있죠. 1, 2, 3, 4번. 예, 그걸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4.15 총선 어떤 후보를 뽑을지 우리 청소년들, 고3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네 가지를 다 보겠지만 그래도 1, 2, 3, 4 중에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쪽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번호가 우리 카메라 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 4.15 총선 나는 이런 후보를 뽑겠다.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해 주겠습니다. 1번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도, 2번 후보자의 정당, 3번 후보자의 공약, 4번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 네 가지가 다 중요하고 섞이긴 할 겁니다만 저희가 이해 편의상 그래도 이쪽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마음을 정리하셨죠? 자, 번호 카메라 쪽으로 하나, 둘, 셋. 4번, 2번, 3번.
1번은 없네요. 1번 도덕성과 청렴도는 너무 기본인가요? 자, 그러면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내려주시고 권윤환 학생은 4번을 들어주셨어요. 전문성과 능력?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서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명령한 노동자들이라고 일종의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개인의 도덕성과 청렴도는 저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건 고려하지 않았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 공약 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후보자 자신이 국민의 의견에 맞게 가장 일을 잘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전문성과 능력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유재현 학생은요? 아직까지 정치에서 정당을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 자신들이 내세우는 공약들 그리고 정책들 부분들도 대부분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발음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정당을 고려하지 않고 뭐 개인의 능력 그리고 뭐 도덕적 청렴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의 힘 정당이 보여지는 인식 그리고 정당이 나가는 방향성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정부가 제1당과 제2당으로 나눠진 이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서 개인의 능력만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요. 전 후보자의 정당을 뽑았습니다. 예, 물론 우선순위를 두신 겁니다. 네. 다 중요하다고 해주셨고요. 우리 이정민 학생은 어떠세요? 네, 저는 후보자의 공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선거 홍보 기간이 굉장히 단기간이잖아요. 이 단기간 내에 도덕성과 청렴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후보자가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공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후보가 표방하는 가치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이 단순히 짧은 말들 뿐이지만 이게 가장 후보를 잘 드러내는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공약 안에 가치관과 능력이 녹아들어 있으니 그걸 네. 잘 살펴보자 네. 이런 말씀이셨고요. 우리 성현 학생. 네, 저는 정당을 뽑았는데요. 일단은 도덕성하고 청렴도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고 전문성과 능력도 같이 갖춰야죠. 근데 제가 공약을 뽑지 않은 이유는요. 이게 공약 같은 경우 말씀해 주셨듯이 가치관과 그런 신념이 녹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 정당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방선거와는 달리 일단 원내 그런 정당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총선으로서 추진력을 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당에서 나왔던 후보자들이 얼마나 공약 이행을 했고 얼마나 청렴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랑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인데 도덕성과 청렴도가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뼈 아프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나 정당들에게 꼭 하고픈 말씀들 그리고 본인의 다짐이나 소감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최종 총평 정리 말씀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권을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국가란 곧 국민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재현 학생. 당장 표를 얻기 위해 급급한 이런 정책들, 공약들 내세우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나은 방향을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더 좋은 상황에 이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장기적인 관점, 시각으로 정치를 펼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의 이득보다는 국민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층의 국민들을 다 함께 고려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민 학생. 네, 이제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만 18세 투표권만 해도 주어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주어지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께 주어지게 된 이 지지 그리고 이 한 표 한 표가 정말 어렵게 얻어진 만큼 이 한 표의 소중함을 알아주셨으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신의 지지에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바르고 올바른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 유권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셨고요. 네. 예, 유성현 학생입니다. 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위임을 받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위임받은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조금 몇몇 정치인분들께서는 권력을 가진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의지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대리인인 정치인들이 주인인 국민의 말씀을 꼭 새겨들어야 한다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네, 학생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미래가 더 든든하고 밝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더욱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